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논리에 안 맞는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는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고 끌어들여야 되는 부채도 늘어났고 그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월급들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이 나오셨지만 전문가의 포지션이 다 각자 좀 다르시잖아요. 조금씩 다 다르시죠? 네, 오늘은 이제 또 투자자 포지션에 계신 이제 대표님 모시고 좀 여러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요즘처럼 이제 팽팽한 시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작년 말, 올해 1분기만 해도 이제 하락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승 얘기하신 분은 거의 적었고 얘기하신 분은 오히려 좀 안 좋은 댓글도 굉장히 뭐 많이 달렸고. 그렇죠. 근데 올해 상반기가 확실히 어쨌든 반등한 건 맞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최근 일단 대표님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고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확실히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을 알고 계신 분들이 저를 보는 관점이 되게 보수적이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에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부동산을 알고 계시거나 투자자들 분들이 되게 저보고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상승은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올랐던 상승에 그 사이에 하락이 왔었잖아요. 그 반등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들 상승이라고 해서 무슨 뭐 축포를 터뜨릴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봐야 되는 시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데드캣 바운스냐 뭐 반등이냐 이렇게 얘기가 이제 팽팽한데 대표님은 이제 상승처럼 보이지만 상승은 아니다. 일단 상반기 상승은 맞고 그럼 앞으로는 상승은 아니라면 이제 뭐 남은 거 두 개밖에 없죠. 뭐 정체 보합 아니면 하락 어느 쪽이신 거죠 좀?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작년에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다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유사 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유사 하락장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람들한테 저한테 강요를 해요. 상승이냐 아니면은 데드캣 바운스냐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힘이 딸리다라고 보고요.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도 꽤 있다. 그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과 비슷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정부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는 데드캣 바운스 현상이 나타났던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도 분명히 볼 필요는 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좀 보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나 장기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그 기울기가 낮은 상태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과 같은 경우가 한국의 과거 역사에서 좀 있었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는 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의 시장과 지금이 상당히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 여부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때의 경험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는데요?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안 좋았었으니까 11월 달에 부동산 대책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되는 대책이 나왔었고 그게 또 올 1월 달 부동산 완화하는 대책이 있었잖아요. 뭐 1월 3일 대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처럼 11월 달에 2008년 11월 달에 완화책이 나왔었고요.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가 또 규제 완화까지 나오니까 지켜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2009년 초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실제로 살아났어요. 그때도 강남 재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분위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그 당시 투자자들 거봐. 부동산은 불패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3월달, 4월달쯤이었죠. 그때 2009년 3월달, 4월달부터 한 6월, 7월달 그 사이까지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 지역이 지금과는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이었고 그리고 꼭 서울을 지칭하기보다는 버블세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버블세븐이 급등하면서 이제 조금 좀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교통이 좋은 노도강으로 막 번져나가는 상황이 그해 한 7, 8월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5월, 6월, 7월 달 요때 정부가 이 상황이 되니까 예상했던 거랑 다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돈줄을 재기 시작했죠.
돈줄을 재기 시작하면서 그때 발표가 났던 게 9월 달에 지금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DTI 규제가 수도권 전체까지 강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꺾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거기서부터 2013, 14년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그 주식 시장의 그래프처럼 그 상황을 보면서 데드캣 바운스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했었었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 양쪽에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게 이게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 앞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상승 쪽으로 조금 흐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하락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야 올라가는 거야 라는 답을 원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때 일어났던 현상도 보게 되면 정부가 결국에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얼마나 위축시키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당시로서 생각을 돌이켜보게 되면 2009년 상반기에 거봐 불패야 부동산은 불패야라고 한 뜻 심리가 갑자기 돈줄을 꽉 움켜쥐면서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그때 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이제 공급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사람들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때랑 조금 오버랩이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가 거봐 부동산은 오르잖아 라는 심리가 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대외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살려야 되는데 또 막상 서울하고 살아나고 조금 뭐 수도권까지 번진다고 그러지 뭐 지방도 하락해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타난다고 하지 그럼 불안하잖아요.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미묘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또 총선도 있잖아요. 네네.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펼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세요?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쪽. 부동산 시장 하나만 안 볼 것 같아요. 일단 큰 그림으로 지금 경기 위축,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부동산이 뭐 움직인다 싶게 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줄 재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되게 지금 다행인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투자자들이 볼 때 지금 조금 풀어주니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온몸이 다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일부만 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묶으면 그냥 다 묶을 수가 있거든요. 돈줄을 재는 것만 제대로만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면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단기적인 문제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참 딜레마인 게요. 이 정도만 하면 해결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공급 문제가 지금 최근에 아마 뉴스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2, 3년 안에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묶어서 잠깐 위축시킬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 데드캣 바운스가 낮고 하락이 앞으로 계속될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공급 부족이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이나 집값 불안을 만들어낼 소지가 2, 3년 안에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딜레마다. 뜨거운 감자일 거다 앞으로. 지금 공급에서 입주 물량이 2, 3년 뒤에는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거를 보게 되면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이번 달 말쯤에 대책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정부가 지난 2009년장 이후의 모습을 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위축되고 그렇다 또 무시했다가는 공급 부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또 한 번 집값이 또 불안해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상승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원자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상승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움직일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합과 꾸준히 조금씩 우상향이랑 아니면 지금 다시 하락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수도 있는 이 셋 중에서는 보합 정도를 원할까 아니면 살짝이라도 상승하는 정도를 원하실까요? 살짝 우상향이 맞죠. 네. 어차피 그거 자체가 경제 성장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걸 부동산으로 보면 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점진적인 우상향을 목표로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조금 이분들이 좀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 초반에 거봐 부동산은 불패잖아. 그리고 또 몰려 들어갔다가 또다시
단기적으로 무슨 위축상이나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것 때 무너지는 분들이 그분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런 행동은 좀 하지 않고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맞다. 지금같이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집을 그동안 오래 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 뭐 무주택자 분들인 건가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거의 못 움직였어요. 물론 가끔가다 뭐 갭 투자 어느 지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전체 이번에 구매했던 수요의 일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멋모르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수요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풀어졌던 어떤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이 부분들이 다 뭐 예를 들어 특례보금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너희들이 좀 집 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신호였잖아요. 이분들이 산 거니까. 그리고 또 다주택자는 너무 세금 규제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 싶은 곳은 많은데요 세금 때문에 못 사요. 이 소리를 워낙 많이 듣고 있으니까 진짜 남는 게 없는.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는 대출 한 40조 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 효과랑 어쨌든 뭐 그 돈도 무한정인 건 아니니까요. 그게 돈이 다 소진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특례 보금자리라고 보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결국 젊은 층을 위한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이름이 바뀌든 뭐 잠시 멈췄다가 뭐 다른 것으로 하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나 그다음에 그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것 같아요. 그게 금액적인 문제이겠지만 이게 젊은 층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가격대가 비싸니까. 그래서 얼마 전 같은 경우는 뭐 지분 공유인가요? 뭐 이런 게 또 이게 나온다는 게 꼭 특례 보금자리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분 보유형인가 아무튼 제가 이름은 명칭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례 보금자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쭉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방향은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젊은 층의 수요마저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래 수요잖아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될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시장이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거라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봐요. 올해 상반기 때 사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역전세 하반기부터 이제 터진다. 실제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터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터지는 건지 정말. 그 역전세란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5월달, 6월달에 굉장히 피크였어요. 5월, 6월, 7월 뭐 이때까지 피크였는데 제가 그때 유독 이 역전세를 가지고 반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역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전세란이 났던 이유를 먼저 보게 되면은 그 직전에 상승장이 굉장히 크게 이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났고 수요까지 늘어났는데 쓰지 않아도 될 수요까지 들어갔다가 그게 갑자기 시장이 위축되니까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전세란이 난 거거든요. 그런 역전세란이 일어났던 그 결과물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역전세란은 항상 단기적인 현상이었어요. 그 역전세란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셨던 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역전세란을 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도 살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누군가는 역전세란이 기회가 될 거고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또는 전세를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원상복귀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전세란의 그 공포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또 생각을 갖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역전세란과 관련돼서 DSR 완화를 해줬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죠.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을 방치하진 않는구나 라는 신호까지 줬기 때문에 역전세란은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저는 크게 4번 봤거든요. 엄청나게 크게는 4번을 봤는데 그 4번 동안에 6개월에서 7개월을 넘어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까지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시장 신호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가 지나면 전세난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역전세난이 왜 전세난으로 바뀌나요? 그러니까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세 공급이 많아서잖아요. 그렇죠. 전세 공급이 많기 때문에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난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에요. 아니, 싸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집주인 입장에서 보고 시장이 몇 년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잖아요. 해소가 됐을 때 과연 그 싸게 들어갔던 전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솔직히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원래 시세는 한 7억 정도 되는 데가 한 5억대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좋고 할지 몰라도 몇 년 지나고 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는 그동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억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7억 또는 8억, 뭐 8억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7억이라고 얘기하면 2억인가를 다시 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전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 또 전세난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역전세난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크게는 4번이었는데 역전세난 뒤에는 항상 다시 전세난이 왔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2천조 정도 된다. 네. 그다음에 이게 전세까지 포함시키면 3천조다. 네. 이거 계획이 너무 크다.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이건 근거가 좀 빈약한가요? 저는 근거를 빈약하다거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젊었을 때 이제 그동안 투자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제 생각이 좀씩 바뀌어갔을 것 같잖아요. 제 기억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는 가계부채 얘기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지겹다. 아, 지겹다. 제 기억으로 가계부채 얘기가 지금 뭐 2000조 얘기하잖아요. 네네. 300조인가 600조부터 제가 들어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경알못인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구의 자산은 늘어나고 집값도 오르니까 네. 부채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이제 뭐 그만큼 너무 많이 높아지면 문제겠지만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논리에 안 맞는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 왜냐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가계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고 그것들을 사기 위한 끌어들여야 되는 부채도 늘어났고 역시 또 그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월급들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르게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지 가계부채 총량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시간에 급증해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냐 안 커졌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가계부채 얘기를 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거나 집값이 하락해야 되는 근거거나 또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거야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접근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 그리고 저 역시도 2000년 한 5, 6년도 그때 바로 그런 운명론에 빠져서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안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2008년 금융위기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했던 그 위기에도 도대체 왜 이게 멀쩡했지?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당시에도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특히 이제 일본 사례가 그랬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을 걱정해서 이번에도 가계부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특례보금자리 늘어나고 갑자기 단기전에 급격히 늘어난다 싶으니까 바로 가계부채 얘기를 한다? 저는 정부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마라. 집값이 그래서 떨어진다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그래서 정부가 가계부채 얘기를 시적절하게 잘 언급하면서 굉장히 조절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집값 보면 강남 상구가 특히 매매가가 반등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또 얘기 많은 분들 들어보니까 이제 지방과 뭐 서울 경기가 있으면 서울 경기가 더 많이 반등을 했고 네. 서울 안에서도 여러 구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또 강남 상구 같은 최상급지가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반등을 했고 그 강남 상구 안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에 있는 게 밑에 있는 아파트보다 또 상승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랑 그런 현상은 왜 벌어졌고 그럼 앞으로도 이제 대표님은 약간이라도 이제 점차 보합이거나 아니면 좀 어떤 정치가 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상향 살짝 볼 수 있다 하셨지만 이제 이 급지에 따라서는 또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건지.
양상은 항상 달라진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강남이 상상을 보면서 거봐 입지가 최고야 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신 게 확증 편향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약간 경험론적인데 예전에도 그랬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점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끝났어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끝났어라고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회복되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좋은 곳부터 입지가 좋은 곳부터 사야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동네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강남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1차로 강남부터 움직였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남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주변으로 번져나가는데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계속 강남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왜?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괜히 규제받고 세금만 이라고 힘드니까 역시 똘똘한 한 채가 최고구나 이러면서 서울을 생각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지는 강남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또 다른 역시 입지가 좋은 게 최고구나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값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난 1년 좀 넘게 떨어졌잖아요.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정부가 또 여러 가지 그 신호를 보내면서 살려놓으니까 제일 먼저 강남부터 움직여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를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봤던 확증 편향이요. 내가 지난 몇 년간 봤던 것들 역시 강남 입지가 좋은 곳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내가 만들었다면 사야 될 곳은 강남과 같은 입지가 좋은 곳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 또다시 강남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한테 강남이 최고라고 하는 입지가 좋은 곳이 최고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확증 편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 현상 속에서도 나중에 또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침체장이 굉장히 오래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강남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확증 편향이 깨졌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강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입지가 좋고 사람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됐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계속 강남 얘기부터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들이 매번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입지가 중요한 것 때문에 강남에 들어가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 강남을 어거지로 샀던 분들이 다 털고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들어서 올라가는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확증 편향을 확실하게 하는 게 강남이 오르는데 거긴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잘 안 팔리잖아요. 밀려가면서 집을 샀는데 안 팔리고 있으니까 진짜 입지 나쁜 데는 사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또 시장은 침체 가능성도 분명히 나중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도 몇 억씩 떨어지는 침체장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봐요. 윤 대표님 말씀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약간 확증 편향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상구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지만 앞으로 이 반등세가 조금 누그러질 것 같네요. 100억, 뭐 50억 얘기도 아니에요. 100억 얘기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요?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지금 현재 리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리그인 상황에서 강남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그 리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면서 내 기준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인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그거 쳐다보고만 있잖아요. 그분들의 리그를 우리 리그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가격이 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뉴욕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3천억이라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냐는 거죠. 없는데 걔네들이 돈 많은 누군가의 자산가들이 살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남에 그런 지역들이 그런 수요가 있는 거지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추격 매수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거보다 좀 아래 단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들에 의해서 자꾸 막 신경 쓰거나 걱정하거나 쫓아가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